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빈주형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이예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직업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일의 방식까지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선업 사상 처음으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는데요. 발족식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했으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주요 조선사도 참여했습니다. 조선업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수요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간 격차,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조기 입직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협의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장 안정체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협의체는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현재 호황이 안전한 일터와 지역, 협력사까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제1차 청년 민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의 직무 경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23년부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약 14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올해는 청년 4만 5천 명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요. 특히 준비 중 청년을 위한 멘토 밀착 지원과 일경험 시간 단축 등을 적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1,500명에게 제공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는 사회적 가치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2,000명에게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우수운영기관 3곳에 대한 장관상 수여와 항공, 엔터테인먼트,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도 공유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준비 중인 청년과 지역 청년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장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꿈드림 센터를 통해 선발된 학교 밖 청소년 5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데요.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 자격증 응시료 등 진로와 학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수 참여자 20명에게는 수영과 태권도 등 신체 활동을 위한 바우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생들은 재무 목표 설정과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을 받고 하나은행 딜링룸과 위변조 대응 센터, 화폐박물관 등을 방문해 금융 현장도 체험합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제공되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갤럭시 로봇파크와 CJ E&M, 현대 모터 스튜디오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다양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입니다.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거리마다 서 있는 CCTV부터 또 하늘을 나는 드론까지 우리는 수많은 영상 장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또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는 않을까 염려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또 소중한 개인 영상 정보를 보호하는 파수꾼, 영상정보관리사입니다. AI와 지능형 관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요즘 안전과 프라이버시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지켜내는 필수적인 직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정보관리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핵심 업무는 크게 관제와 정보 보호로 나뉘어집니다.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나 공공기관, 또 민간 사업장에서 CCTV와 드론으로 수집되는 실무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요. 단순히 화면만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또한 수집된 영상 속에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영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격제도는 최근에 더욱 탄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주관하는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고요. 또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해 영상 관제 설비 운용 능력부터 관련 법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자격을 취득을 하면 영상정보관리 실무 전문가로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활동 무대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통합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또 보안 전문기업, 대형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자에게 채용이나 승진 시 우대하는 방안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관제시설 취업 시에는 가산점 혜택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함께 높은 분야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영상정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 담겨서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또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타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존중하는 영상정보관리사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예정인데요. 이 사회의 안전망을 묵묵히 지키는 전문 기술인 영상정보관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CCTV 뒤에는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지키려는 영상정보관리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 속에 담긴 소중한 개인의 일상을 존중하는 것,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막상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경험을 어디서 쌓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인턴은 경쟁률이 높고 아르바이트는 직무 경험으로 쓰기엔 애매하고 처음부터 정규직에 지원하자니 실무 경험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24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들이 실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24 청년 일경험 포털에 들어가면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기업 탐방형 등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턴형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사무, 행정, 마케팅, IT, 연구, 제조 등 직무별로 공고를 찾아볼 수 있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 경험해 보기에 좋습니다. 프로젝트형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팀 단위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업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에 쓸 경험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기업 탐방형은 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실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다면 탐색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색할 때는 먼저 지역을 정하고 그다음 직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경영, 사무, 광고, 마케팅, IT 같은 식으로 좁혀보면 내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수월합니다. 지원 전에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모집 대상입니다. 나이, 미취업 여부, 전공 조건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운영 기간입니다. 사전 교육 기간과 실제 일경험 기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혜택입니다. 참여 수당, 교육 수당, 수료증 발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펙 한 줄을 쓴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직무와 맞는지 확인하고 자기소개서에 쓸 구체적인 경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취업 준비가 막막하다면 오늘 고용24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찾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앞서 잡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이 올해에는 더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취업 준비를 하기보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나만의 구체적인 실무 경험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은 과제를 할 때도, 보고서를 쓸 때도, 심지어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인공지능에게 많이 물어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만약 AI가 이렇게 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논문은 2023년도에 작성됐고 서울대 연구진이 작성했습니다. 꽤나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확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라면 어떨까요? 이처럼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을 AI 환각현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직업은 바로 이 시대 AI 시대의 새로운 안전장치, AI 환각검증 전문가입니다. AI 환각검증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만든 답변이 정확한지, 출처는 믿을만한지, 위험한 오류나 편향은 없는지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AI가 제시한 정보가 실제 논문, 공식 통계, 법령과 의료 가이드라인, 기업 자료와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대조하고 확인하는데요. 특히 의료와 법률, 금융, 교육처럼 작은 오류 하나로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분야에서 이 AI 환각 검증 전문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분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AI 환각 검증 전문가는 AI의 답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최신 정보와 맞는가를 따져봅니다. 이 직업은 오히려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쓰기 위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AI 환각 검증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AI가 생성한 답변을 읽고 핵심 주장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 각 주장에 대해 공식 자료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아 비교하는데요. 논문이라면 실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의료 정보라면 허가 사항과 진료 지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와 비교합니다. 또 단순히 맞다 틀리다만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왜 그런 오류를 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질문 방식이나 데이터 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준비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 검증 능력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정답은 아니기에 공식 자료와 비공식 자료를 구분하고 출처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 전문 지식인데요. 의료 AI를 검증하려면 의학이나 약학 지식이 필요하고, 법률 AI를 검증하려면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AI라면 회계나 투자, 경제 지식이 중요합니다. AI 환각 검증 전문가는 AI 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AI의 이해력을 함께 가진 융합형 인재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으로 읽는 힘입니다. AI 답변은 틀려도 매우 매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바로 믿기보다는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번은 더 멈춰서 서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를 개발자나 의료진, 법률 전문가, 일반 사용자에게 각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는 점점 더 많은 분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더 많이 쓰일수록 그 답변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의 역할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AI 환각 검증 전문가는 AI가 만든 정보의 마지막 문지기이자 사람들이 기술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신뢰의 설계자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달려가는 시대, 그 속도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이라는 방향키를 잡아주는 사람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팩트체커, AI 환각 검증 전문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AI를 맹신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한 번 더 꼼꼼하게 검증하는 비판적인 시각이야말로 AI를 가장 똑똑하게 활용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술의 속도에만 주목하기보다 정확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함께 지켜가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직장 생활 중간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일을 쉬는 미니 은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번의 직장 생활을 끝까지 이어간 뒤 60대에 은퇴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일과 휴식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인데요. 여행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 잠시 일을 멈추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커리어를 재정비하기도 합니다. 평생 한 번의 은퇴를 기다리기보다 인생 중간중간 작은 은퇴를 선택하는 사람들. 혜윤 아나운서, 미니 은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간에 은퇴를 선택하는 걸까요? 네, 이 미니 은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다시 찾고 싶다는 그런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번아웃을 경험을 하거나 또는 지금의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미니 은퇴라는 것이 단순히 쉬는 기간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또 커리어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여행을 떠난다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창업이라든지 직업 전환 같은 것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직업 선택으로 평생을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다음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을 멈추는 시간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일을 멈출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린 아나운서, 미니 은퇴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주거비와 생활비는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정 기간 소득이 끊기는 만큼 충분한 저축이 필요하고요.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력서의 공백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미니 은퇴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선택이 되기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실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의 장벽이 있는 셈입니다. 미니 은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와 재취업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니 은퇴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하나의 선택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함께 해야 할까요? 혜윤 아나운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무엇보다 일을 쉬는 시간을 최대한 단순한 소비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휴식과 여행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또 관심 분야를 탐색을 한다면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 은퇴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또 커리어에 맞춰서 몇 달간의 휴식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경력을 공백 능력 부족이나 실패로만 바라본다면 직장인들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기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계획한 퇴사는 경계해야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선택한 휴식과 직업 전환까지 무조건적인 공백으로만 보기에는
부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업 역시 다양한 경험과 경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한 번 하는 은퇴가 아니라 일하는 삶 속에서 잠시 멈춰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미니 은퇴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물론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한다는 공식이 약해진 지금 일과 휴식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쉬느냐보다 멈춰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일 텐데요. 일과 삶 사이에 잠시 쉼표를 찍고 다시 나아가는 것 역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존중받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김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15년 동안 가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어딘가 익숙하시죠?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강렬한 이야기와 파격적인 영상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영화 올드보이를 통해 한국 영화의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린 감독이 있습니다. 잔혹함과 아름다움, 사랑과 복수처럼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감정들을 한 화면에 담아내며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만들어 온 인물인데요.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와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현기증을 본 뒤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영화를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영화 동아리를 만들어 해외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관련 서적을 찾아 읽으며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영화 제작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며 감독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1992년 영화 달은 해가 꾸는 꿈으로 장편 영화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작품들은 흥행과 평가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한동안 차기 작품을 만들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영화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나리오 작업과 영화 평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한 병사들의 비극적인 사건을 그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흥행에 성공하며 대중과 영화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복수는 나의 것과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로 이어지는 이른바 복수 3부작을 통해 인간의 복수심과 죄책감,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독창적인 연출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박찬욱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린 작품은 2003년 개봉한 올드보이였습니다. 올드보이는 2004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세계 영화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후 박쥐로 2009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헤어질 결심으로 2022년 감독상을 받으며 칸 영화제에서 무려 3차례나 주요상을 수상했습니다. 아가씨에서는 섬세한 미장센과 치밀한 서사를 선보였고 영국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과 미국 드라마 동조자를 연출하며 활동 영역을 세계 무대로 넓혔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작품의 아름답고 정교한 화면뿐 아니라 선과 악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새로운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영화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해고된 뒤 재취업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선보이며 현대 사회의 경쟁과 불안을 특유의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는데요. 또 2026년에는 한국 영화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세계 영화의 흐름을 평가하고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과거 칸 영화제의 선택을 받았던 감독에서 이제는 새로운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심사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르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작품을 통해 세계 관객들에게 독창적인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찬욱 감독은 처음부터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작품의 실패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결국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영화 언어를 완성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낯선 방식으로 보여주고 아름다운 화면 속에 인간의 욕망과 선택,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 세계를 이어왔는데요. 그의 영화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긴 기다림과 치열한 고민 끝에 완성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세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낯선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그의 행보가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는데요. 앞으로 보여줄 그의 새로운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에 있던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의 복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공급망 재편,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생산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산업과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복귀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입니다. 생산시설이 국내로 들어오면 협력업체와 물류, 장비 산업도 함께 성장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한 기업의 복귀가 지역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서는 공장은 과거와는 모습이 또 다른데요. AI와 로봇,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기본이 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면 다양한 직무의 인력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생산직은 물론 설비 엔지니어와 품질 관리, 물류, 연구개발 인력까지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협력업체와 지역 서비스업으로까지 고용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면서 단순 생산보다 설비 운영과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내 복귀는 단순히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어디서 생산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기업의 생산 전략을 넘어 산업과 지역 경제,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복귀가 얼마나 확대되고 첨단 제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기업의 국내 복귀는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경제 전략입니다. 앞으로 리쇼어링이 더 활발해질수록 스마트 팩토리 운영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 역량도 중요해질 텐데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산업 현장을 어떻게 재편할지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입니다. 혜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보통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고소득 일자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 브리프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고용 형태나 또 직종에 따라서 임금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부터 보면 이 전문 서비스업 전체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95만 원 수준인 반면 임시 근로자는 206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같은 산업군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평균 495만 원과 206만 원이면 차이가 꽤 큰 것 같은데요. 흔히 생각하는 전문 서비스업의 높은 임금은 대부분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곳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조사와 여론조사업의 경우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490만 원인 데에 비해 임시 근로자는 160만 원 정도로 약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또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분야 역시 상용직은 559만 원을 받지만 임시직은 191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지식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게 되면 소득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자격증 유무나 전문성에 따라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수치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 서비스업의 두 번째 양극화 축이 바로 이 직종 간의 격차인데요. 특히나 전문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에서 이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보면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법률 전문가는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192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는 343만 원을 받아서 무려 3.5배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92만 원과 343만 원이면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은데요.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더라도 라이선스 유무에 따라 받는 보수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회계나 세무 분야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 회계와 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회계사나 노무사 같이 인사 경영 전문가는 월 평균 724만 원을 버는 반면에 회계와 격리 사무원은 322만 원을 받아 2배가 넘는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광고업이나 시장조사업 역시 기획 조사 전문가와 일반 데이터 디자인 담당 사무원 간의 수백만 원의 임금 격차가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전문 서비스업 전체의 높은 평균 임금은 소수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와 또 상용직이 올려놓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 결국 평균 함정에 가려져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고용 형태와 직종이라는 이중적인 격차가 크게 작동하고 있었네요. 높은 평균 수치만 보고 전체 노동자의 삶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 서비스업의 높은 평균 임금은 소수 전문직이 만든 수치일 뿐 다수의 비정규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은 그 혜택에 비껴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제는 고숙련 지식산업 내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무직이나 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과 처우 개선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린 아나운서는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쉬었음 인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청년 고용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왜 줄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쉬었음 인구라는 말이 그냥 잠시 쉬는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쉬었음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거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구직을 멈춘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청년 고용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26년 6월 기준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43.9%였습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졌고요. 반면 청년 실업률은 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는 쉬었음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시기 청년 쉬었음 인구는 35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업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쉬었음 인구가 줄었다라는 게 조금은 의외인데요. 네, 그만큼 청년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아예 쉬기보다는 다시 구직 시장으로 나오거나 시험을 준비하고 직무 경험을 쌓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턴이나 프로젝트, 직무 교육 같은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 기다리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쌓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약직이나 인턴, 직무 교육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먼저 경험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 일자리를 얻은 청년의 비중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구직자는 늘었지만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즉 쉬는 청년은 줄었지만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다시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년 고용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쉬었음을 나타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움직임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경험과 채용 기회가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막연히 지원서를 많이 내기보다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고 작은 경험이라도 차근차근 쌓는 것이 취업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요. 청년 쉬었음 인구의 감소가 좋은 신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고용시장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아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회의록부터 프로젝트 일정, 또 아이디어 메모까지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바로 노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앱을 만든 소프트웨어 기업 노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션은 지난 201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롭게 출발한 생산성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문서 작성과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현재 전 세계 사용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기업 가치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해서 자본 효율성이 높은 스타트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션의 가장 큰 경쟁력, 바로 올인원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메모는 메모 앱에, 일정은 일정 관리 앱에, 협업은 또 다른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특히 글과 이미지, 표와 체크리스트 등을 블록 단위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해진 방식의 사용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 방식에 맞춰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노션의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최근 노션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기능에 있습니다. 노션 AI를 활용하면 긴 문서를 짧게 요약하거나 번역할 수 있고 보고서와 이메일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회사 내부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질문에 답까지 하는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션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 AI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서 발생할 만큼 인공지능은 노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션의 수익 모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기본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하거나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해지면 유료 요금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개인이 먼저 노션을 사용한 뒤 팀원들에게 추천하고 팀 단위의 사용이 다시 회사 전체 도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광고나 영업 조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노션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바이럴 효과가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된 셈입니다. 물론 노션이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비슷한 협업 기능을 무료 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활발해지기도 하고요. 기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처음 노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노션은 넥슨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개인 사업자를 넘어 기업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모 앱으로 시작해 이제는 AI 워크스페이스로 진화하고 있는 노션. 기업과 개인이 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고민할수록 이 노션과 같은 생산성 도구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노션이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제주도, 푸른 밤. 이 노랫말만 들어도 이미 제주에 도착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행기표 딱 끊고 제주도로 떠나긴 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섬이 넓어서 어디부터 둘러봐야 하지 하고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제주도를 알차게 즐기려면 주요 거점들의 위치와 매력을 파악하는 게 필수인데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제주시, 애월, 서귀포시, 우도까지 4곳의 맛집과 가볼 만한 곳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구역은 제주의 관문, 제주시입니다.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빨간색과 흰색의 목마등대가 반겨주는 대표 포토존인데요. 탁 트인 바다 뒤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풍경을 배경 삼아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꼭 드셔야 할 별미는 바로 제주 고기국수입니다. 푹 우려낸 돼지 사골 육수에 두툼한 흑돼지 수육을 올려 먹는 고기국수는 진하고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고기국수 한 그릇으로 여행의 시작을 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제주 서쪽 동네 애월입니다. 애월에 오셨다면 해안선을 따라 조용히 걷기 좋은 한담 해안 산책로를 추천해드립니다. 늦은 오후 바다 지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은 황금빛 노을을 바라보며 걷는 풍경은 애월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선사하죠. 아름다운 노을을 본 뒤 즐기는 저녁 메뉴로는 해녀촌 해산물과 제주 흑돼지구이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해녀 어머니들이 당일 바다에서 직접 물질에 올린 싱싱한 뿔소라와 전복을 먹으면 제주의 바다를 느끼실 수 있고요. 노릇하게 구워진 두툼한 흑돼지 목살을 멜젓에 찍어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으로 가득 차 제주의 또 다른 참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라산 남쪽의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의 명소 정방폭포는 수십 미터 절벽에서 바다로 직접 물줄기가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 폭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거친 현무암과 시원한 폭포수가 어우러져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서귀포에서 맛볼 추천 메뉴는 바다향이 물씬 풍기는 보말 칼국수입니다. 제주 바다고등인 본말을 정성껏 갈아 넣어 녹진하고 초록빛을 띠는 국물은 쫄깃한 면발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주 동쪽 선상포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속의 섬, 우도입니다. 우도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명소는 하얀 홍조 단계가 반짝이는 서빈 백사인데요.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와 흰 자갈이 어우러져 마치 해외 휴양지에 온 듯합니다. 우도 대표 먹거리는 우도 특산물로 만든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입니다. 고소하게 볶아낸 미니 땅콩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위에 듬뿍 얹어내어 달콤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의 4지역을 하나씩 둘러보셨는데요. 제주도가 생각보다 커서 하루 만에 이 4곳을 어떻게 둘러보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드라이브와 노을을 즐기고 싶다면 제주시와 애월을, 시원한 섬투어와 웅장한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우도와 서귀포시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제주도가 생각보다 넓어서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서쪽의 드라이브 코스와 동남쪽의 자연 코스를 참고해 지역별로 동선을 알차게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허찬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을 들여다보면 뜻모를 신조어나 외래어들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중에는 굳이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를 빌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그림처럼 예쁜 뜻을 품고 있는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쓰면 내 일상이 조금 더 다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숨겨진 보석 같은 예쁜 순우리말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윤슬입니다. 여름 휴가 때 바다나 강가를 거닐다 보면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풍경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눈부신 잔물결을 뜻하는 순우리말이 바로 윤슬입니다. 오늘 강물에 비친 윤슬이 참 예쁘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평범했던 산책길이 한편의 시처럼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단어는 풍성함이 느껴지는 안다미로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인심 좋은 사장님이 밥이나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실 때가 있죠. 이처럼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안다미로입니다. 정말 안다미로 담아주셨네요 라고 감사 인사 전한다면 음식을 주는 분도 받는 분도 기분이 한결 따뜻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활용하기 참 좋은 시나브로입니다. 이 단어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을 표현할 때 씁니다. 시나브로 가을이 다가오고 있네요. 또는 시나브로 실력이 늘고 있어요처럼 계절의 변화나 나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곁들이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너나들입니다.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아주 친한 사이를 뜻하는데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끔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만남에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는 정말 너나들이 하는 사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우리말을 쓸 때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이 예쁘다고 해서 대화의 모든 단어를 갑자기 낯선 순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뜻이 잘 통하지 않아 대화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평소에 쓰던 말 속에 예쁜 단어 한두 개를 조미료처럼 살짝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나의 언어 습관이 훨씬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에 다정함을 더해주는 순우리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가 쓰는 언어가 곧 나의 세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신조어나 줄임말 속에서 고유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점차 잊히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윤슬이나 안다미로 같은 단어들처럼 굳이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우리말 속에는 이미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안 쓴다고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기보다는 일상에서 자꾸 꺼내어 쓰고 다듬어 줄 때 비로소 우리말은 더 반짝이는 보석이 됩니다. 거친 표현 대신 오늘 알게 된 예쁜 우리말을 소중한 사람에게 한 번쯤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다정한 온기가 시나브로 스며들 겁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언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예쁜 우리말을 일상 속에 하나둘 채워보면서 더 풍요롭고 따뜻한 매일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정보들이 내일의 선택을 조금 더 넓고 선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과 삶에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